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할머니입니다. 저도 제가 제 입으로 할머니라는 소리를 하는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평생 꽃다운 청춘일 줄 알았는데, 저도 어느새 이렇게 쭈글쭈글 할머니가 돼서 토끼 같은 예쁜 며느리도 보고 강아지 같은 손주까지 봤네요. 저는 요즘 아주 행복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착하고 어여쁜 며느리 만나 장가간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얼마 전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까지 태어난 거 있죠.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 무슨 소린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늙었는지 자꾸만 그런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왔어요. 그럴 때마다 며느리가 난리를 쳤습니다. 어머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우리 아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장가가는 모습까지 보셔야죠. 아이고, 우리 손주 장가가는 것까지 보려면 내 나이가 몇인데. 시어머니가 그때까지 살면 며느리한테 민폐지, 민폐야. 민폐라뇨. 어머니가 오래오래 계셔야 제가 든든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사다 드린 비타민도 까먹지 말고 챙겨 드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인복이라고는 없이 살았다 자부할 정도로 제 팔자가 더럽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팔자 탓을 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고생고생해서 아들 하나 키웠더니만 이런 황금빛 같은 인생이 오긴 오네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천사예요. 얼마나 착한지 제가 농담으로 우리 며느리는 똥도 오줌도 버릴 게 없다고 말할 정도죠. 남들은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고 괜한 소리 한다고들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며느리를 처음 집에 데리고 인사 왔을 때부터 저는 알았어요. 딱 제 며느리감이라는 걸요. 저와 딱 다르게 생긴 게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제 외모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저는 키가 150도 안 돼요. 거기다가 피부도 까맣고 머리도 악성 곱슬입니다. 인물을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며느리는 너무 예뻐요. 키도 훤칠한 게 170이 넘고 여리여리한 게 꼭 공주님 같습니다. 피부는 얼마나 고운지 백옥 같다는 말이 딱 맞아요. 남들은 아들이 자신과 비슷한 며느리를 데려와야 기분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와 다르게 귀티나게 생긴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말하냐고요? 제 나이 얼마 안 있음 70입니다. 이 나이에 인물 따져봐야 뭐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아들과 며느리가 저처럼은 살지 않기를 바래서입니다. 인물의 귀티가 잘잘 흘러야 아들도 며느리도 나처럼 고생은 안 하고 살 것 같아서요. 제 인생에 대해 말하자면 아주 파란만장 그 자체거든요. 저는 11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참 많기도 하죠. 아무리 옛날이라도 저희 어머니가 애를 많이 낳기는 너무 많이 낳았어요. 학교 갔다 오면 동생들이 생겨 있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는 집에 잘 안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집에 들어가도 앉을 데도 없었어요. 좁디 좁은 집에 한쪽 방엔 작은 애들이 누워있고 한쪽 방엔 큰 애들이 뛰어다니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집에 가봐야 매일 집안일이나 하고 동생들이나 돌봐야 하니 저는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바로 위에 언니는 저와 다르게 착해서 부모님을 도와 밭일도 거들고 동생들도 볼봤지만 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게 더 재밌었거든요. 저는 외모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다 보니 매일 거울만 보면 화가 났습니다. 저도 다른 애들처럼 팔다리도 길쭉하고 좀 하얘졌으면 해서요. 사실 국민학교 때부터 애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땅콩, 강낭콩, 별의별 별명이 다 있었죠. 차라리 이름을 가지고 놀리면 그러려니 할 텐데 저더러 짧고 까맣다고 붙여준 별명이다 보니 저는 그 별명이 너무 싫었습니다. 어릴 때는 놀림을 받으면 괜히 창피하고 위축됐었는데요. 나중에 생각하니 가만히 있으니 애들이 호구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엔 일부러 센 척을 하고 다녔습니다. 누구도 저를 놀리지 못하게요. 일부러 교복도 껄렁하게 입고 걸음걸이도 팔자로 걸었어요. 머리에 힘도 바짝 주고요. 가끔 걸어가다 바닥에 침도 캬 하고 뱉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왜 그랬나 싶지만요. 그때는 그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다니다 보니 자연스레 비슷한 친구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담배도 배우고 부모님 몰래 집에서 술도 한 병 훔쳐다가 친구들이랑 같이 먹기도 했어요. 제가 불량해 보이기는 했는지 동네의 남자애들까지 제 앞에서 말을 잘 못 걸더라고요. 국민학교 때 저를 땅콩이라고 부르던 녀석들까지도 말이죠.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하필이면 같은 반에서 절대 만나기 싫었던 애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같은 국민학교에 다녔던 애예요. 그 애 이름은 순덕입니다. 차순덕. 순덕의 아버지는 동네에서 유명한 알부자였어요. 순덕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매일 학교에 신기한 것들을 가져와 자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들은 다들 순덕이를 부러워했어요. 이 원피스 우리 아버지가 서울 갔다 오시면서 백화점에서 사다 주신 거다? 너희 백화점 가본 적 없지? 지금 같으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고 욕을 쏘아붙였겠지만 그때는 저도 순덕이가 마냥 부러웠어요. 순덕이네는 집에 돈도 많은데 자식이 순덕이 하나였거든요. 순덕이는 집에서 공주처럼 사는 것 같았어요. 매일 학교에 예쁜 원피스에 반짝거리는 구두를 신고 다녔거든요. 저야 형제가 많은 집에서 북적거리며 살다 보니 매일 언니 옷을 물려받아 입어 새 옷은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옷은 항상 낡아 있었죠. 친구들은 순덕이가 매일 예쁜 척하고 잘난 척해서 얄밉다고 하면서도 순덕이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습니다. 국민학교 때 순덕이는 여자애들 사이에서 항상 대장 노릇을 했어요. 순덕이 눈에 거슬리면 1년 동안 학교 생활이 고달플 정도였죠. 그런데 제가 특별히 순덕이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순덕이 걔는 자꾸만 저를 놀렸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 별명을 처음 부른 것도 순덕이 걔였어요. 너는 키도 땅콩만하게 옷도 땅콩 껍질처럼 항상 어두운 옷만 입더라? 그때는 키도 작고 집이 가난한 거에 항상 위축되어 있었을 때라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참고만 있었어요. 그러자 그 못된 년이 저를 호구로 봤는지 그때부터 은근 사람을 깔보더라고요. 제가 신은 운동화를 보고 어디서 샀냐고 묻고는 언니가 신던 거라고 하면 입을 가리고 킥킥 웃었어요. 너는 언니 없었으면 옷도 운동화도 없을 뻔했다. 언니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너 지금 나 옷 없다고 놀리는 거야? 나도 새로 산 옷이랑 운동화 많거든? 더러워질까 봐 아끼는 거야. 국민학교 때였으니 말도 안 되는 유치한 것들로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웃기시네. 너희 집에 새 물건이 어딨냐?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 헛물건이지. 그리고 너 애들이 하는 말 들었어? 너희 그 작은 집에서 애들이 쉬지 않고 줄줄이 나오는 게 꼭 돼지우리 같대. 제가 그날 하굣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을 가지고 돼지우리라뇨. 그때 제가 순덕이 그년 머리통이라도 한 대 쥐어박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평생 한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순덕이를 만났을 때 잊고 있었던 어렸을 때 기억이 떠오르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순덕이 년한테 국민학교 때 당한 걸 이제라도 그대로 갚아줘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순덕이 인연은 뭘 잘했는지 뻔뻔하게 저를 보자마자 먼저 아는 척을 하더군요. 손까지 흔들면서 저에게 친한 척을 했어요. 땅콩, 우리 같은 학교네? 와, 신기하다. 근데 너는 어쩜 키가 하나도 안 컸냐? 완전 아직도 땅콩이네. 순덕이는 국민학교 때랑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싸가지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순진했던 코올릭의 국민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동네에서 노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담배도 피워봤고 술도 마셔본 나름 불량 고등학생이었어요. 순덕이는 원래도 좋아하지 않던 애다 보니
시작부터 기선제압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딴에는 저와 친한 척하고 싶었는지 몰라도 만나자마자 저를 땅콩이라고 부르는데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불량스러운 얼굴로 순덕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차순덕이구나? 너 설마 지금 나더러 땅콩이라고 부른 거야? 뭐야? 조그만 게 어울리지도 않게 왜 무게 잡고 그래? 친구들끼리 그렇게 부를 수도 있지. 친구? 내가 너 같은 찐따랑 무슨 친구야? 같은 국민학교 좀 나왔다고 자친구냐? 근데 너 교복은 어디서 훔쳐다 입었냐? 아, 촌스러. 너 앞으로 나한테 아는 척 하지 마. 쪽팔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위에 교복은 몸에 딱 맞게 입고 치마는 펑퍼짐하게 입는 게 유행이었어요. 저는 입학 전에 미리 교복을 바짝 줄여놨습니다. 어릴 때 애들한테 생김새로 놀림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저는 유행에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반면 고등학교에 갓 입학했으니 순덕이는 무슨 엄마 옷을 훔쳐 입은 것처럼 교복을 펑퍼짐하게 입고 머리도 자르대고 자른 것처럼 촌스럽게 잘랐더라고요. 저는 순덕이 교복을 비웃으면서 신나게 놀렸습니다. 국민학교 때 제가 당한 그대로 말이죠. 제 복수는 성공적이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순덕이가 첫날부터 저한테 무시당한 게 아무래도 충격이 컸나 봐요. 1학년 내내 아주 조용하더라고요. 제 눈도 똑바로 못 쳐다보고요. 그럴 만한 게 제가 동네에서 어울려 다니던 언니들이 학교에서 꽤 주름을 잡던 언니들이었어요. 공공연하게 저를 건드리면 언니들이 가만 안 둘 것 같은 분위기다 보니 누구도 저를 건드릴 수 없었죠. 그렇게 평화롭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나 싶었는데 제 팔자가 그렇게 평온할 리가 없었죠. 글쎄 제가 고등학교 졸업반 때 언니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말씀이라면 양잿물을 먹으래도 먹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동네에서 가장 큰 봉제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집에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부모님은 걱정이 돼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저라면 몰라도 언니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들이 언니의 사진을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동네에 하나 있는 버스 터미널에 가서 알아봤는데 터미널 직원이 언니를 봤답니다. 언니가 웬 남자랑 서울행 버스표를 사고 한참 터미널에 앉아 있었대요. 그날 이후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이 일을 알기라도 할까 봐서요. 20살이 간 넘긴 처녀가 남자랑 붙어서 집을 나갔으니 행여 동네에 소문이라도 날까봐 부모님은 저희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저희만 쉬쉬하면 뭐하겠습니까? 좁은 시골 동네이다 보니 소문이 안 날 리가 없죠. 아무리 시골이라도 11남매가 어디 흔한가요? 이 동네 사람이라면 저희 집을 모를 수가 없었어요. 가난한 집구석에서 애를 줄줄이 11명이나 낳았으니 동네에서 모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장녀인 언니가 안 보이니 동네 어른들이 쑥덕거렸습니다. 언제부턴가 동네엔 소문이 파다했어요. 핏줄은 무시 못한다. 부모가 애만 만들어서 낳는 것만 보고 자랐으니 뭘 배웠겠냐부터 시작해서 분명 임신해서 도망간 거라는 확인되지도 않은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내가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집안에 장녀라는 년이 어떻게 부모 가족 다 버리고 도망을 가? 어머니는 매일 울고 아버지는 지금 당장 언니를 잡아다 머리카락을 몽땅 다 빡빡 밀어 절에 넣어버리겠다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저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언니가 이해가 됐어요. 이 집에서 평생 살아봐야 뭐 하겠어요.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해서 번 돈도 부모한테 다 뺏기고 자기 손에 돈 한 푼 못 만져보고 살다가 대충 아무나 하고 시집이나 갈 게 뻔한데요. 저는 언니 걱정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니는 그래도 공장에서 기술이라도 배웠으니 서울 가서 살면서 어디라도 취직해 먹고는 살겠지 싶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언니가 서울에서 자리 잡으면 나도 따라 올라가야지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괜한 똥물이 제게 튀었어요. 글쎄 고등학교 졸업이 반년도 안 남았는데 부모님께서 저더러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시더군요. 언니가 없으니 제가 공장에 가서 일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소리를 빽빽 질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봉제 공장에 다니게 될 거라고는 생각한 적도 없었어요. 저는 공부 열심히 해서 무조건 서울 가서 살 거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서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같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초년을 서울 어디서 받아준다니? 공장에서라도 받아준다고 할 때 잔말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서 일 배워. 일을 배우긴 뭘 배워. 나는 언니처럼 손재주도 없고 참을성도 없어서 공장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일 못한다니까? 이년들이 아주 오냐오냐 하루 밥 3끼 꼬박꼬박 먹여가면서 키워줬더니만 한 년은 도망을 가질 않나? 한 년은 부모 말도 안 듣고. 잔말 말고 내일부터 공장으로 출근해.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기 싫으면 너도 썩 나가버려. 아버지는 손에 잡히는 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싫으면 나가버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생각 같아서는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 당장 뛰쳐나가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지금 당장 어디를 가겠습니까? 돈도 한 푼 없고 갈 데도 없는데요. 저는 결국 다음 날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어머니 손에 이끌려 언니가 다니던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신신당부했어요. 언니가 그렇게 도망가 버렸으니 저라도 사장님 말씀 잘 듣고 같이 일하는 언니들 말 잘 들어야 한다고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공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정말 저를 집에서 쫓아내실 테니까요. 바로 어제까지 고등학생이던 제가 하루아침에 봉제 공장에서 일하려니 뭘 알겠습니까? 미싱 돌리는 언니들 도와 이것저것 해야 하는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야, 조그만 게 왜 이렇게 앞에서 알짱거려. 저리 꺼져. 저는 평화로웠던 고등학교 생활이 그리웠습니다. 공장에서는 일해도 혼나고 안 해도 혼났거든요. 구박만 받으면 오히려 나아요.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없을 때 뒤에서 저를 가지고 씹어대는 건 정말 듣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만 비우면 아주 다들 신이 나서 험담을 해댔어요. 하루는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언니들끼리 저희 언니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언니가 남자랑 눈 맞아서 집 나갔다잖아. 소문에 그 남자가 유부남이란 말도 있어. 뭐? 유부남? 내가 걔 여우같이 생긴 게 뒤로 호박씨 깔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 동생년이란 년도 웃기지 않냐?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뭘 믿고 여길 들어온 거야. 뻔뻔한 것도 집안 내력인가. 너 그거 모르는구나? 쟤네 부모가 몇 년 전에 공장 사장한테 돈을 잔뜩 꺼가면서 큰딸을 직원으로 보낸 거라잖아. 아직 돈도 다 못 갚았는데 그 큰딸이 하루아침에 도망갔으니 어쩔 수 없이 둘째라도 보낸 거지. 저 집구석은 답이 없다니까. 저는 도저히 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집안이 답 없는 집구석이라도 남의 입으로까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았어요. 당신들이 우리 언니가 유부남이랑 도망간 거 봤어요? 왜 직접 보지도 않는 걸 가지고 말을 지어내고 난리예요. 이 어린 년이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 그걸 눈으로 직접 봐야 하냐? 딱 보면 아는 거지. 아, 그래요? 그럼 저도 지금 바로 나가서 다른 언니들한테 언니가 공장 사장이랑 바람났다고 말할 거예요. 딱 봐도 여우같이 생긴 게 그래 보인다고요. 뭐야? 인연이 이게 아주 제대로 돌았네? 저는 그날 공장 언니들과 머리채를 붙들고 바닥에 뒹굴며 싸웠습니다. 2대1이었지만 지지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내내 학교 생활을 편하게 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제가 키는 작아도 힘 하나는 좋아요. 둘 다 바닥에 눕혀놓고 아주 흠씬 때려줬습니다. 다른 언니가 와서 말리지 않았으면 둘 다 아주 그 요상한 입을 찢어버렸을 거예요.
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공장에 온 이유가 물론 돈 때문일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공장 사장한테 부모님이 돈을 잔뜩 빌려갔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것도 남의 입을 통해서요. 저는 그날 집에 가서 부모님께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부모라고 평생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자식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인지는 몰랐어요. 엄마 아빠는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어떻게 자식을 두식이나 공장에 팔아먹을 수가 있어? 뭐야? 이 자식이 어디서 부모 앞에서 눈을 부라려? 그리고 내가 자식을 팔기는 언제 팔았다 그래? 걔집 애들이 다 컸으면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게 당연하지. 자식이 커서 돈 벌어오면 그 돈이 자식 돈이지 엄마 아빠 돈이야? 왜 마음대로 사람을 공장에 처박아 놓고 돈은 엄마 아빠가 챙기는데 그건 자식이 아니라 노예지. 이게 지 언니 집 나갔다는 소리 들으니까 지도 나가고 싶어서 아주 환장을 했구만. 너 말 한 번 잘했다. 내가 너 아주 제대로 노예처럼 제값받아서 팔아줄 테니까 아주 기대해. 아버지라는 인간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뭐 좋다고 자식을 11명이나 낳았겠어요. 아버지가 하도 아들 타령하니 쉬지 않고 줄줄이 계속 낳으신 거예요. 저희 집은 애가 11명이라도 아들은 둘밖에 없어요. 온통 다 딸이에요. 아버지는 툭하면 딸은 시집 보내면 끝이라고 여자는 시집 가면 남편 집안 사람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시집 가면 절대 친정에 올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소리가 듣기 싫어 아버지가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냥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어요. 그러다 보면 아버지 말을 좀 잊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공장에서는 아무도 저를 건드리질 않았어요. 공장에 제가 미친년이라고 소문이 났거든요. 저는 소문 따위는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편하게 공장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도 어느새 성인이 되고 공장 일도 적응이 돼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로 아버지께서 집에 들어오시더니 저부터 찾으시더군요. 저를 앞에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결혼 날짜를 정해왔다고 하더군요. 너희 고모가 아주 좋은 혼처 알아봐 주셨길래 내가 바로 날 잡고 오는 길이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랑 애를 어떻게 결혼시켜요. 이 애패내가 지금 내가 한 말 못 들었어? 누나가 엄청 좋은 혼처라고 했다니까. 부모가 땅 부자에다가 장남인데 그 많은 땅 장가만 가면 무조건 장남한테 물려준다잖아. 그 집에만 시집가면 2년 팔자는 피는 거지 뭐. 아버지, 그게 말이 돼요? 내가 언제 아버지한테 팔자 고쳐달라고 했어요? 딸내미 가지고 장사할 생각하지 말고 내 앞날이나 막지 마요. 이런 배웅만덕한 년 같으니라고? 당신 뭘 멀뚱히 보고만 있어. 지금 당장 몽둥이 가져와. 내 이 싸가지 없는 년 아주 버릇을 고쳐줄라니까. 아버지는 주변에 손에 잡히는 대로 제게 던졌습니다. 그 정도는 놀랍지도 않아요. 어릴 때부터 하도 보고 자라서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로 나가서 몽둥이라도 꺾어다가 저를 후려칠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저를 제대로 팔아주겠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나 봐요. 월급도 못 받고 공장에서 일하게 하더니만 이제는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시집을 보낸다네요. 제가 절대 결혼 안 할 거라고 바락바락 악을 쓰자 아버지는 저를 방에 가둬버렸습니다. 집도 좁은데 굳이 저 하나 잡겠다고 빈 방에 저를 넣어놓고 밖에서 문을 잠갔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서러워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주 통곡했습니다. 새벽에 아버지가 잠들고 나서야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우는 모습은 그때 처음 봤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너희한테 정말 염치가 없다. 너희 아버지 저런 인간인 거 뻔히 알면서 엄마가 더 낳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희한테 부담 줘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냥 너는 시집 가. 어떤 남자든 이 집보다는 나을 거야.
어머니는 정말 저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아버지 밑에서 평생 구박받으면서 혹사당하느니 그냥 아예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낫다고요. 어머니는 지금까지 잘해준 것도 없어 일찍 시집 보내는 게 마음이 좋지 않지만 시집 가서 시댁에 잘하고 남편한테 예쁨 받으면서 살랍니다. 그게 어머니도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요. 저는 어머니 말대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아요. 이 집에서 제가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고작 한 달 남았을 때 저는 남편감을 처음 만났어요. 단둘이 동네 다방에서 만났는데 남편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요. 사실 제가 키도 작고 인물도 없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렇다고 아주 못 봐줄 정도는 아니에요. 거기다가 남편감으로 나온 남자도 뭐 썩 봐줄 건 없었습니다. 키도 별로 안 크고 눈도 툭 튀어나온 게 메기같이 생겼더라고요. 서로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쩌겠어요. 이미 부모님들끼리 정해놓은 짝인걸요. 요즘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다들 나이들만 먹었지 여자가 뭐고 남자가 뭐고 잘 몰랐어요. 한두 번 얼굴 보고 바로 첫날 밤을 치르고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자식만 잘 낳고 다들 잘만 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대로 그냥 살자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남편한테 사랑받고 시부모님한테 잘하다 보면 저도 언젠가 남들과 비슷하게는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제 기대는 금세 부서졌습니다. 제 결혼 생활도 그 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부모한테도 사랑 한 번 못 받아본 제가 누구한테 사랑을 받겠어요. 저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 첫날 밤부터 남편과 각자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거사를 치르자마자 남편은 몸을 획 돌리고 돌아서 잠들었어요. 저는 첫날 밤부터 남편 등을 보고 잤습니다. 신혼 때는 그나마 한 방에서라도 잤는데 아들이 태어나니 남편이 아예 다른 방에 가서 자겠다고 하더군요. 새벽에 애가 하도 깨서 잠을 한숨도 못 자겠어. 아침 일찍 밭에 나가야 되는데 가장이 잠은 자야지. 그때는 남편 말이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어릴 때라 새벽에 2시간마다 깨서 울다 보니 남편이 거의 자지 못했거든요. 새벽부터 일하러 가는 사람 잠이라도 잘 재우자 싶어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재우다 그만 저도 깜빡 졸았나 보더군요. 깨서 시계를 확인했더니 남편 참을 가져다 줄 시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 밖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참을 가지고 오지 않으니 남편이 아예 집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깜빡 잠들었다고 말하며 방문을 열고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절대 듣지 말았어야 할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애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각방을 쓰고 그래. 애들 터울 많아봐야 좋을 거 없어. 첫째 100일도 지났으니까 이제 바로 둘째 가져야지. 어머니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아는데요. 저 지금까지 많이 참았어요. 아들 하나 낳은 것도 기적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참기는 뭘 참았다는 거야. 애엄마요. 저도 부모님 생각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애엄마 얼굴 보고는 도저히 마음이 동하질 않는다고요. 어이구 이 철딱선이 없는 놈아. 여자 인물 좋아봐야 딴짓이나 하지 뭘 그런 걸 따져. 우리처럼 손 귀한 집안에서 단번에 아들 낳은 거 봐라. 저 집구석에 재물은 없어도 새끼 하나는 기똥차게 난다니까. 그러니까 딴 생각 말고 아들 하나만 딱 하나만 더 낳아. 아 진짜 제가 무슨 짐승이에요. 마음도 없이 새끼만 낳게. 저 상판떼기 보고는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어머니도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살다 매기같이 생긴 새끼한테 저딴 소리를 듣는데 너무 억울하고 제 팔자가 너무 기구해서요.
너무 서러웠어요. 남편의 목소리와 말이 화살처럼 가슴에 깊게 박혀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 얼굴도 쳐다보질 않았어요. 눈만 마주쳐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은 아직 돌도 되질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집에서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속도 모르고 매일매일 둘째 타령을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더 어이가 없는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어느 날 집으로 화장품 파는 사람을 불렀더라고요. 그래놓고 저를 불러 화장품을 좀 골라보랍니다. 어머니, 말씀은 감사한데 저는 화장품을 발라본 적이 없어서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어머니 것만 사세요. 네가 곰탱이 마냥 그렇게 뚱하고 있으니까 우리 장남이 집에 마음을 못 두고 여기저기 딴 생각만 하고 다니잖아. 개집이면 개집답게 남편한테 사랑받을 생각을 해야지. 너는 어쩜 젊은 애가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니? 마음도 없는 남자와 결혼해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사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저도 결혼 전 친정 어머니께서 시부모님께 사랑받고 남편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참은 것뿐입니다. 거기다가 궁금하지도 않은 남편 속마음까지 알게 돼 착잡한 와중에 계집이면 계집답게 남편한테 사랑받을 궁리를 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표정 관리가 되질 않더군요. 제가 왜 남편한테 사랑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요? 남편이라고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왜 저만 노력해야 하냐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화가 나 그만 시어머니에게 버럭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처음으로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 시어머니는 놀라서 어안이 벙벙하신 것 같더군요. 어머, 애미야, 네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유가 뭐니? 며느리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잖아. 그럼 며느리로서 대를 잇고 남편 내조에 신경 써야지. 대를 잇고 내조 잘하려면 화장품 사서 발라야 하나요? 남자들이 밖에 나가면 길거리에 깔린 게 여잔데 매일 보는 마누라한테 마음이 끌리겠니? 그러니까 여자가 알아서 집에서 좀 가꾸고 꾸미면 좋잖아. 더는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말 같아야 말을 섞죠. 그런데 얼마 뒤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은 결국 제 한계를 시험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최근에 참때만 되면 어디를 그렇게 사라지나 했더니만 동네 다방을 매일같이 드나들었더라고요. 어리고 예쁜 다방년한테 푹 빠져서 아주 정신을 못 차린다고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더군요. 시어머니 금가락지랑 팔찌까지 훔쳐다가 그년한테 갖다 줬다네요.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은 없어도 아들까지 낳고 산 부부 사이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러자 남편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나라고 내 아들 새끼 놔두고 딴 여자 품에 안기고 싶겠어? 근데 어떡해. 당신한테는 전혀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는데. 못생겼으면 좀 귀엽기라도 하든가. 이건 뭐 인물도 없으면서 성격까지 빡빡하니까 내가 도대체 어느 구석 보고 당신이랑 정붙이고 사냐? 뻔뻔하게 구는 남편의 말에 저는 간신히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퍽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옛날 습관이 나오고 말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달려들어 남편 머리통을 갈겼습니다. 뭐? 못생겨?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의 주제가 된다고 생각해? 매운탕 안에 메기 새끼보다 못생긴 놈이 어디서 개소리 짓거리고 있어.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너 죽고 나 죽자. 지금까지 꾹 삭히고 살던 분노가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 머리털을 다 뽑아버렸어요. 그 장면을 보신 시부모님께서 저를 남편에게 떼어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뭐 이런 년이 다 있냐고 쌩 난리를 치셨지만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 이 자식을 아주 반토막 내줄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결국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시댁을 나왔어요. 시댁에서는 아들을 안 주려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안 그러면 남편이 바람핀 사실을 동네방네 소문내겠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 성미에 제가 나가도 남편을 무조건 재혼시킬 게 뻔해요. 그 좁디 좁은 동네에서 아무리 돈 좀 있는 집구석이라고 해도 결국은 재치자리로 가는 건데 바람둥이한테 시집올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할 수 없이 시부모님은 손주를 포기하셨습니다. 아마 아들이 새장가를 가면 또 자식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들은 소식인데 남편이 재혼하고도 자식을 못 봤답니다. 남편이 그 다방년한테 미쳐 새로 장가를 가고도 정신을 못 차렸더군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야 다리를 쭉 뻗고 잤어요.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서요. 남편과 헤어진 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새로운 고생문이 또 열렸어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무작정 시댁을 나오기야 했지만 막상 갈 데가 없더라고요. 돈도 없었고요. 어쩔 수 없이 친정에 가야만 했습니다. 저라고 거지 같은 친정에 가고 싶었겠어요. 저는 남편과 헤어지고 친정으로 돌아간 게 결혼식을 올리고 처음으로 친정에 간 거였어요. 시댁에서 친정에 못 가게 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친정 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한 거였죠. 친정이 이사할 때도 제가 가겠다고 했지만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명절에도 임신했을 때도 심지어 아들을 낳았을 때도 딸려는 필요 없으니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소리까지 듣고 절대 가고 싶지 않아 어머니와 동생들이 보고 싶어도 지금까지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간 친정에서 반가운 얼굴을 보았습니다. 바로 몇 년 전 집을 나간 언니였어요. 우리 큰언니요. 언니가 집에 돌아왔더라고요. 거기다가 더 기가 막혔던 건 언니도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이래서 부모님이 저를 친정에 오지 못하게 한 거였어요. 그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에서 이사까지 하신 거고요. 혹시나 네 언니가 남자한테 버림받고 돌아왔다는 소리 너희 시댁에라도 들어가기라도 하면 네가 구박이라도 받을까봐 우리는 못 오게 한 건데 너까지 이렇게 소방 맞아 돌아오면 엄마는 이제 어떻게 사냐. 자식으로서 이런 걸 보여드린 건 너무 죄송한데요. 난 괜찮아요. 나도 언니도 둘 다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괜한 걱정하지 마요. 그나마 어머니는 금방 마음을 추스렸지만 아버지는 제 얼굴도 보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 아들도 한번 쳐다보질 않으셨습니다. 상관없었어요. 원래 독한 양반인 거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요. 어쨌든 지금은 제 목구멍이 포도총이니 이 집에서 버텨야만 했습니다. 언니와 저는 오랜만에 만나 지금까지 서로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다 털어놨습니다. 언니는 집을 나간 게 남자와 야반도주한 게 맞았대요. 공장에서 만난 공장남과 눈이 맞았는데 그 남자에게 부모님이 정해준 약혼녀가 있어 둘이 함께 도망친 거랍니다. 남자 때문에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도망까지 갔으면 잘 살아야지 왜 돌아왔어. 저 아이는 또 뭐고. 아이는 그 남자의 아이랍니다. 그 남자와 도망가 몇 년을 살았는데 막상 살고 보니 힘들어서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기만 했대요. 사랑해서 버티는 것도 몇 개월이지 서로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 남자가 먼저 지쳐버렸답니다. 그 남자도 있는 집에서 편하게 살던 남자라 언니를 위해 희생하는 게 힘들었다고 했대요. 결국은 헤어지고 집에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남자와 헤어지고 집에 와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남자는 아이가 태어난 것도 아예 모른대요. 저는 그래도 몇 년이나 함께 산 애 아빠인데 다시 잘해보지 그랬냐고 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야. 애 핑계로 다시 같이 살아봐야 똑같은 이유로 또 헤어질 거야. 그때는 저도 애만 낳지 어려서 언니 말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언니는 저와 다르게 사랑했던 사람의 아이를 가진 것이니 다시 한번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와 언니는 둘 다 남편 없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안 그래도 말 많은 집구석에 정점을 찍은 거죠. 아버지는 저희를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어쩌다 저런 모질이들만 낳았냐고 어머니를 구박하셨지만
저와 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냈어요.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요. 아버지가 딸들 무시하고 바보 취급하는 바람에 남자에 대한 불신이 있어 남자를 만나도 잘 못 사는 거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아버지가 미웠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도 저와 언니에게 모진 소리를 하셨거든요. 내가 저 못난 년들 보기 싫어서 하루라도 빨리 눈 감아야지. 아유, 속 터져. 그게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저와 언니는 아직도 그때 이야기를 하며 웃어 넘기고는 합니다. 팔자가 보통 팔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혼자보단 둘이라 서로 많이 의지하며 나름대로 잘 살아갔습니다. 저와 언니는 작은 옷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총구석이긴 해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읍내에 제일 번화가에 다녔습니다. 언니가 오랫동안 일했던 공장에서 물건을 떼다 팔았더니 마진도 많이 남고 장사도 제법 잘 됐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을 키워야 했으니 둘 다 아등바등 살았어요. 언니랑 저는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저와 언니의 평생을 갈아 넣어 힘들게 자리 잡은 옷가게를 제 며느리에게 넘겼습니다. 며느리도 백화점에서 일하던 애라 저희 옷가게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언니도 찬성했습니다. 언니도 저도 환갑을 훌쩍 넘겼으니 이제 쉴 때도 됐다면서요. 더군다나 언니는 조금 있으면 미국으로 가요. 조카가 결혼해서 미국에 있거든요. 조카가 매일 전화해서 가게 그만두고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도 언니는 계속 거절했어요. 외국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어떻게 그 넓은 땅에 가서 사냐고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저도 언니도 젊어서는 고생만 했는데 자식들이라도 다 잘 커서 제 앞가림은 하고 사니까요. 저는 며느리에게 가게를 넘기고 매일 언니랑 놀러 다녔어요. 언니랑은 평생을 같이 붙어서 살고 가게도 같이 했는데 어쩜 여행을 같이 가도 또 할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여행을 다녀오다 며느리 생각이 나서 휴게소에서 호두과자를 사왔습니다. 며느리가 호두과자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따뜻할 때 먹이고 싶어서 가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게에서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글쎄 어떤 아줌마가 제 며느리 머리끄댕이를 잡고 흐늘고 있더라고요. 손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환불하라고 했지. 젊은 년이 왜 말귀를 못 알아쳐먹어. 뒤지기 싫으면 지금 당장 내 돈 내놔. 무식한 여편네가 감히 제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여기저기를 퍽퍽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그 여편네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쎄 그 미친 여편네가 분명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순덕이, 제 고등학교 동창인 차순덕이었습니다. 순덕이 인연이 며느리 가게에서 한 달 전에 사간 옷을 환불해달라고 가져왔다네요. 그것도 벌써 몇 번은 입고 빤 옷을 가지고 말이죠. 야, 너 차순덕 맞지? 너 미쳤어? 감히 내 며느리한테 뭐 하는 짓이야? 뭐야? 인연이 네 며느리라고? 옳거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만 어쩐지 처음부터 이 옷가게 터가 마음에 안 든다 했어. 이 미친년이? 어디서 내 며느리더러 2년 전의 소리라고 있어? 고등학교 때 내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던 게 뭐 원수? 너 어디 한번 외나무 다리에서 죽어볼래? 저는 그대로 달려들어 순덕이 그년을 아주 박살을 냈습니다. 그런데 인연이 저더러 가만 안 두겠다고 고소까지 할 거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자기 남편이 누군 줄 아냐면서요. 네 남편이 누구든 말든 난 상관없으니까 고소하든 말든 너 알아서 해. 그런데 얼마 뒤 정말 가게로 고소장이 왔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며느리 이름까지 적어서 둘 다 고소를 했더라고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도대체 차순덕 전현하고는 무슨 원수를 줘 평생 이렇게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산전수전도 다 겪었으니 옛날 성격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군요.
제 하나밖에 없는 귀한 며느리를 건드리는데 이성이 확 날아가 버렸습니다. 순덕이 년을 절대 가만히 둘 수는 없었어요. 복수해야 속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달래 집에 보내놓고 그 길로 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뜬금없이 언니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오냐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언니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부탁했습니다. 제 애절한 부탁이 통했는지 언니가 제 뜻대로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길로 택시를 잡아타고 언니와 함께 익숙한 동네로 갔습니다. 같은 총구석이라고 해도 이 동네는 몇십 년 만에 왔어요. 평생 다시는 올 일 없을 줄 알았던 바로 그곳에 다시 오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차순덕, 그년 집을 찾아갔어요. 그년 집을 어떻게 아냐고요? 지금 그년이 사는 집이 바로 옛날에 저와 언니가 일했었던 공장 사장님네 집입니다. 순덕이가 바로 공장 사장 아들이랑 결혼했거든요. 저는 초인종을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대궐 같은 대문이 열리더니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나오더군요. 아줌마는 저희에게 누구시냐고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지만 저는 들을 것도 없이 잽싸게 집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더니 다행히도 제가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있더군요. 순덕이는 물론이고 순덕이의 남편인 공장 사장 아들까지도요. 순덕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이 금방이라도 굴러떨어질 것처럼 커졌습니다. 야, 땅콩!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너도 한 대 맞으려고 왔어? 미친 소리 하고 앉았네. 이런 대궐에 살면서 한 달이나 입은 옷을 가지고 환불을 받으러 와? 이 구질구질한 년아? 그때였어요. 제 뒤를 따라 언니가 들어오자 순덕이의 남편 얼굴이 아주 사색이 되다 못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만도 했죠. 공장 사장 아들의 첫사랑이 바로 저희 언니니까요. 그뿐만인가요? 두 사람은 40년 전 야반도주까지 했던 사이예요. 둘이 몇 년 동안 동거까지 했죠. 네, 맞습니다. 순덕이 남편이자 공장 사장 아들이 바로 언니와 40년 전 야반도주했던 바로 그 공장장이에요. 당시에 언니야 워낙 없는 집 딸이다 보니 웬 남자랑 야반도주했다더라, 임신해서 혼자 애를 낳았다더라 이상한 소문에 시달렸지만 상대방 남자가 공장 사장 아들이라는 사실은 다들 몰랐어요. 공장 사장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자라 공장이 하나도 아니고 사장 아들이 공장장이라는 사실도 다들 몰랐었거든요. 언니가 집에 돌아오고 나서야 부모님도 함께 도망갔던 남자가 바로 그 공장장이라는 사실을 알았대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당장 공장에 쫓아가 난리를 치려고 했지만 이미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언니가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요. 부모님이야 지금 당장 그 남자를 찾아가서 책임지라고 하자고 했지만 언니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헤어진 사이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공장장이 결혼을 한 거예요. 집안에서 정해놨다는 약혼자랑 말이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 약혼자라는 게 바로 순덕이었어요. 언니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결혼식을 파투내자고 했지만 언니가 말렸습니다. 언니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언니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언니와 조카를 위해서요. 저희 조카는 아빠 없이도 잘만 컸어요. 언니가 아주 열과 성을 다해 훌륭하게 키웠거든요. 조카가 워낙 공부도 잘해서 장학생으로 미국에 갔다 거기서 여자를 만나 지금 미국에 살아요. 제가 언니를 순덕이 년 집에 데리고 온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 복수도 복수였지만 언니의 복수까지 같이 해주고 싶어서요. 형부도 많이 늙었네요. 순덕이가 영 내조를 못하나 봐요? 형부? 무식한 년아! 네가 아무리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어도 그렇지 친구 남편한테 형부가 뭐니 형부가? 무식한 건 너 같은데? 차순덕!
네 남편 내 형부 맞아. 우리 언니랑 몇 년 동안 동거하고 둘 사이에 아들도 하나 있거든. 제 말에 순덕이뿐만 아니라 순덕이 남편 공장장까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더군요. 놀랄만도 하죠. 자기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총각 행세하고 장가를 갔지만 언니는 평생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을 키우고 있었으니 당연히 기가 막히겠죠. 못 믿을 것 같아서 우리 조카 결혼식 사진 가져왔어. 유전자 검사니 뭐니 할 필요도 없는 게 딱 봐도 알 거야. 네 남편 젊을 때랑 너무 똑같이 생겼거든. 이 미친년이 돌았나?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나한테 아무리 복수하고 싶어도 그렇지. 내가 이딴 얘기 믿을 것 같아? 여보, 왜 가만히 있어? 이 미친년들 빨리 쫓아내. 차순덕은 자기 남편 팔에 매달려 저와 언니를 빨리 쫓아내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순덕이 남편은 창백해진 얼굴로 저희 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말이 사실이냐고 그때 아이를 가진 게 맞냐고 묻더군요. 순덕이는 자리에서 팔짝 뛰어대면서 왜 우리 말을 믿냐고 빨리 내쫓으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아는데 절대 이런 거짓말할 사람 아니지. 아이 사진 좀 볼 수 있을까? 당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순식간에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순덕이 년이 화를 참을 수가 없었는지 길길이 날뛰면서 눈에 보이는 물건을 마구 던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순덕이 남편은 지 핏줄을 알아봤는지 사진을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더군요. 후회할 만하죠. 누가 봐도 순덕이 같은 년을 지금까지 사랑해서 살았을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순덕이 남편은 언니에게 아들을 한번 꼭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 아들 보여주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당신이 나 버리고 딴 여자랑 얼마나 잘 살았나 그거 한번 보러 온 거지. 근데 나 버리고 가서 만난 여자가 기껏처럼 무식한 여자야? 당신도 참 불쌍하다. 저와 언니는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대문을 나올 때까지도 순덕이 년의 고함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어요. 저는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처음 순덕이네 가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머리털이란 털은 다 뽑아버리고 머리통도 갈기려고 했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겠더군요. 이미 차순덕, 저녀는 벌을 받았어요. 저 기고만장한 년이 평생 믿고 산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죽을 때까지 억울해하면서 살 테니까요. 그 이후로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저야 뭐 잘 살고 있죠. 언니는 아들이 있는 미국으로 떠났고 며느리 가게는 여전히 잘 되고 있어요. 순덕이 그년도 더는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고요. 아, 한 가지 달라진 건 순덕이 남편이 자꾸만 저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언니와 조카가 있는 미국 주소를 알고 싶다면서요. 저는 언니가 원치 않으니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순덕이와 이혼했다면서 다시 언니를 만나고 싶다고 제게 사정을 하더군요. 저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없어서요.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 철이 들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순덕이를 보면서 저도 지난날의 저를 되새기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은 생은 좋은 어른으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 보려고요. 지금까지 저의 긴긴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미친 분을 말하라 하면 저는 경찰인 아버지를 말할 것 같은데요. 아버지께선 저희 동네 파출소 소장이셨습니다. 늘 새벽같이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도시고 출근하셔선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셨던 분이기에 아직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제복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동네의 영웅과도 같은 분이셨어요.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들을 돕는 건 물론이고 누군가 실종이 되었다 하면 가장 먼저 빨리 나가 수색 작업을 벌이셔서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분이셨어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아버지의 딸이라는 이유로 잘 대해주시고 또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영은아, 이거 먹어라. 배고프지? 내가 인절미떡을 좀 했는데 많이 남아서. 너 먹고 나면 남은 거 엄마도 갖다 드리고 아빠도 갖다 드려라. 다름이 아니라 내가 저번에 소장님께 도움을 좀 받았거든. 아, 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동네 시장만 가도 떡집 하는 아주머니부터 나물 파시는 할머니들까지 저만 보면 뭔가를 쥐어주시려 안달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엔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 쌓여 있었고 저와 동생은 하루라도 배를 굶은 날이 없었죠. 친구들은 이런 저를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버진 정말 마을의 영웅 같은 분이셨는데요. 어느 날인간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을 보고 싶다며 아버지를 찾아오셨는데요. 내가 암이에요. 곧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요. 한 번만이라도요. 그러니까 헤어진 지 30년 정도 되셨고, 이름은 김민수고요. 다른 건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여기 목 뒤에 점이 있어요. 큰 점. 네, 점이 있고요. 솔직히 다른 분들은 모두 헤어진 지 그리 오래된 사람은 못 찾는다며 난색을 표하셨지만 저희 아버지만 할머니 말씀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하시며 1년간 조회하고 발로 뛰어다니며 알아보셨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시기도 했지만 결국 아버지는 할머니의 아들분을 찾으셨고 헤어진 모자는 30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중에 아버지는 이 일을 두고 그저 운이 좋았다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 속엔 아버지가 흘린 땀이 무수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일이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영웅이었지만 저희 가족은 항상 아버지의 걱정을 달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특히 어머니는 아버지가 늦으시는 날은 아버지가 들어오실 것을 대비해서 문까지 활짝 열어두시며 잠을 설치곤 하셨어요. 바로 이 일 때문인데요. 어느 날 실종자가 발생했다는 주민신고로 아버지께서 다른 경찰분들과 야간 시간대에 산 근처를 수색하고 계셨습니다. 실종자가 지적장애 여자였기 때문에 당시 부모님이었던 신고자는 무척이나 가슴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도 그 상황을 알고 계셨기에 더 최선을 다하셨을 겁니다. 근데 야간이고 산속이니 손전등을 들었다 해도 앞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만 발을 헛디뎌서 추락사고를 당하시고 만 거예요. 어머니와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고 침대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볼 수 있었죠. 아버지! 아이고, 영은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때 의사 선생님께선 아버지가 운이 좋게 나뭇가지에 걸려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으니 다행이었지만 만약 나무가 아니었다면 그대로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 뒤로 저나 어머니나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시는 날엔 저절로 가슴이 떨릴 수밖에 없었죠. 아이고, 오늘은 이 양반이 왜 이렇게 늦는 거야. 분명 오늘 일찍 온다고 했는데. 얘 영은아, 네 아빠에게 무슨 일 난 건 아니겠지? 괜찮을 거예요, 엄마. 아빠 일이 많아서 늦어지는 걸 거예요. 그래, 그렇겠지. 제가 이런 식으로 어머니를 겨우 달래면 그제야 어머니는 마음을 놓으시곤 다시 침대에 눕곤 하셨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에 아버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아버지를 존경하면서도 마음속으론 의로운 일을 하시는 분들의 그림자를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남편을 만났을 때 한눈에 반해 마음이 갔지만 저는 조금 망설이게 되었어요. 밤에 아버지 걱정으로 잠 못 드시던 어머니 생각이 났기 때문이죠. 남편은 아버지와 같은 경찰이란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막 경찰서에 들어간 신입 순경이었는데요. 남편은 서글서글한 성격으로 저에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정재라고 합니다. 아유, 실물로 보니까 더 미인이시네요. 네, 정재 씨도 그러네요. 근데 경찰 일 하신다고요? 경찰 일은 어때요? 네, 아직 막내고 신입이라 모르는 게 많아서 맨날 혼나는데, 그래도 재미있어요. 보람도 있고. 아, 그러시구나. 듣자하니 영은 씨 아버님도 소장이셨다 하는데 맞나요? 대단하시네요. 별거 아니에요. 작은 동네라서요. 남편은 호감형이었고 얼굴도 잘생긴 사람이었지만 당시 저는 왠지 모를 거부감 때문에 말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다 결국 서둘러 그 자리를 파하기 위해 일이 있다며 일어나고야 말았죠. 남편은 아쉬운 기색이 역력했지만 다음에 또 만나자며 약속을 기약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또 만날 생각도 없었죠. 그런데 우연한 장소에서 또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근처 고아원에 봉사를 하러 종종 들르곤 했는데 거기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다가가 보니 남편이었어요. 아이고, 이런 데서 다 만나네요. 그날 그렇게 빨리 가버려서 섭섭했는데, 오늘 끝나고 차 한잔 같이 할래요? 죄송한데 오늘은 제가 선약이 있어서요. 당연히 제 대답은 거절이었어요. 어차피 길게 갈 인연도 아닌데 괜히 시작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봉사하러 올 때마다 마주치는 남편의 모습엔 너무나 선한 기운이 가득했고 거기에 빠지게 되었어요. 와, 이 녀석 어제는 곧셈 나눗셈 못하더니 오늘은 잘하네. 경찰 아저씨, 저 잘했어요? 완전 천재인데? 아이들 수준에 맞춰 공부도 세심하게 알려주고 잘 놀아주고 칭찬도 많이 해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도 모르게 자꾸 이 남자와의 미래를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은 꽤 불도저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선약이 있다고 거부하는 게 자신에 대한 거절이라는 걸 알면서도 끈질기게 데이트를 요구했고 결국 마지못해 나간 데이트 자리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손을 잡고 말았죠. 남편은 연애할 때도 무척 다정다감한 스타일이었어요. 늘 제가 먹고 싶어 하는 걸 먹어주려 하고 차가 많은 곳에선 항상 안쪽으로 저를 안내하고 별거 아닌 것들이지만 이러한 배려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안정적인 가정의 울타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었죠. 허나 프로포즈를 먼저 한 건 그 사람이었어요. 나는 영은 씨가 참 좋아요. 영은 씨 말하는 것도 이쁘고 화낼 때 찡그리는 것도 이뻐 죽겠고 수줍어하는 것도 다 이뻐요. 영은 씨만큼 날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을 거고 나도 그래요. 내가 책임질 테니 우리 결혼합시다. 그 사람다운 고백이었습니다. 꽃다발 내밀고 무릎 꿇고 한 그 고백에 저는 넘어가서 어느새 그 사람의 부모님을 뵈러 가고 있었죠. 근데 시모의 첫인상은 사실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시부와는 달리 어딘지 날서고 기센 느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첫 만남부터 잔뜩 위축되어 집안에 들어갔던 게 기억이 나요. 딱히 결혼에 대한 반대는 없으셨어요. 저희 집이 어느 정도 사는지 묻고 대략 모아둔 돈이 얼마인지 묻고 제 직장을 물으시더니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죠. 그래 뭐 니들이 마음 맞아 결혼하겠다는데 내가 말릴 순 없지. 결혼해라. 대신 이거 한 가지는 말해두마. 우리 집 식구가 되면 그냥 말만 식구가 아니라 평생 보듬고 서로 아끼며 살아가는 관계가 되는 거야. 알겠니? 당시 시모의 말씀에 딱히 틀린 말도 없었고 저도 식구가 되면 잘 모시리라 다짐하긴 했지만 느낌이 이상했어요. 시모께서 저 말을 할 때 꽤나 강경하신 말투로 말씀하셨거든요. 마치 지키지 못하면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요. 어쨌든 남편을 키운 부모님이시면 남편과 굉장히 닮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 외라는 생각을 하며 집 밖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부모님을 뵈러 갔죠. 다행히 저희 아버지께선 인자한 미소로 남편을 맞아주셨어요. 아무래도 딸아이 남편 될 사람이니 조금은 신중한 눈길로 살펴보는 기색이 있으셨지만
몇 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더니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며 잘 살라는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거기다 당시 아버지처럼 경찰이 꿈이었던 여동생은 형부 될 남편을 보곤 신기해하며 여러 질문들을 쏟아내었죠. 시험 준비는 어떻게 했냐, 어디서 근무하냐 등등. 그러다 마지막에 언니랑 형부 진짜 잘 어울리는 거 알아요? 둘은 깨볶으면서 살 것 같아 하며 너스레를 떨었는데 정말 여동생의 말처럼 저와 남편은 그렇게 결혼식장으로 들어가 말 그대로 깨를 볶는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신혼집은 직장 다니던 저와 남편이 모은 돈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모은 돈이 크지 않아 작은 빌라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집에서 살게 된 게 미안했는지 자기가 꼭 계급이 높아져서 더 좋은 집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하곤 했죠.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기겁하며 그랬어요. 아니야, 그런 것보다 자기가 안전한 게 더 중요해. 너무 무리하지 마. 정말로 제겐 남편의 안전이 경제적인 부분보다 훨씬 중요했거든요. 경제적인 부분이야 제가 함께 벌면 되니 책임을 나눌 수 있지만 건강은 그 누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째서 저의 불길한 예감은 늘 적중하는 걸까요? 저희의 꿈만 같은 신혼생활은 역시나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생일이었어요. 케이크도 준비하고 남편 좋아하는 불고기도 해서 한 상을 준비해 놓았는데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기다리다가 저도 모르게 잠에 들고 말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나가보니 남편의 동료 경찰관이었어요. 그분은 숨을 헐떡이며 끔찍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걱정하실까봐 제가 왔어요. 지금 형이 다쳐서 병원에 있거든요. 뭐라고요? 슬리퍼도 짝짝이로 신은 채 곧바로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갔고 그곳에서 인상을 잔뜩 찡그리며 신음소리를 내는 남편과 상처를 꿰매고 있는 의사 선생님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보. 왔어? 놀랐지? 괜찮기는 어떻게 된 거야? 많이 다친 건 아니고 도로에서 술 취한 행인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바람에 말리려 했는데 하필 깨진 소주병 쪽으로 넘어져서. 그래도 이만하면 천만다행이지. 남편은 천만다행이라고 차가 없으니 망정이었다고 실없이 웃었지만 저는 순간 아버지가 떠올라 남편의 등을 찰싹찰싹 때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남편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돌아보니 시모였어요. 시모는 남편을 덥석 껴안으며 괜찮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순간 시모의 날카로운 눈길에 몸이 흠칫 반응했습니다. 왜 그러시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죠. 그런데 그 사건으로 시모가 많이 예민해지셨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신혼집을 들리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남편에게 줄 곰국을 준다는 명목이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명목도 사라지고 막상 오시면 하시는 거 없이 빈둥빈둥 TV만 보시더라고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꼭 집안일에 관한 잔소리도 같이 얹으시더라고요. 내가 저기 아까 냉장고를 한번 열어봤는데 세상에 인스턴트 음식이 너무 많더구나. 힘든 일 하는 애인데 최대한 그런 건 자제해야 하지 않겠니? 네, 어머니? 이 새우튀김이요? 이거 남편이 맛있다고 하길래 넣어놨는데. 너 왜 내 말을 잘라 먹니? 네 남편이 좋다고 해도 네가 말려야 할 거 아니야? 너 내가 그때 당부했던 거 한 귀로 듣고 흘렸니? 아니요, 어머님. 저 이 사람 음식 신경 많이 써요. 몸에 좋은 것들 있으면 꼭 해먹이고요. 네가 나만큼 내 아들을 생각하겠니? 내 배로 낳은 아들인데 나만큼 생각하겠냐고? 내가 곰국 저거 왜 끓여다 갖다 줬겠니? 네가 안 할 거 아니까 내가 한 거다. 아직도 모르겠니? 됐다. 나 이제 갈련다. 어머니 잠시만요. 그렇게 시모는 일방적으로 버럭 화를 내시며 떠났고 저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다 한숨만 푹푹 내쉬며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단 걸 알아챘죠. 아니, 사실 오늘 어머님이 오셔서 당신 주려고 사놓은 튀김 보고 너무 뭐라 하시는 거야. 나도 당신 생각해서 사다 놓은 건데. 아, 그랬어? 아유, 우리 엄마가 또 아들 걱정 지나치게 하셨네. 알겠어.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할게. 앞으로는 우리 집 오는 것도 줄여달라 할 거고. 그것보다 대체 어머님이 날 왜 싫어하시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솔직히 말해, 저는 어머님이 갑자기 저렇게 저한테 무례하게 행동하시는 이유가 더 궁금했어요. 물론 결혼 전에도 절 그리 마음에 들어하는 기색은 아니었지만 결혼 후 사람이 변했다 싶을 정도로 달라지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일화가 떠올랐는데요. 남편도 이 말을 듣더니 심각한 표정이 되어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 초기에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한다며 조금 더 위험한 일을 하는 부서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앞에서 제가 안 된다고 말린 적이 있었어요. 사실 아내로선 당연하잖아요. 거기다 아버지의 힘든 점을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더욱 그랬죠. 근데 제 말에 남편이 시무룩해 하자 시모가 제게 남편 기죽이지 말라고 했거든요. 왠지 그때부터 기센 며느리로 찍힌 것 같더라고요. 이걸 어쩌나 싶어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말고 자기가 대신 의사를 전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만 믿고 있었어요. 남편이 중재를 잘했는지 정말 그 이후로는 시모가 집에 오는 것도 없어지셨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제 생각과는 너무도 달랐다는 걸 명절 때야 알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오자마자 제게 비닐장갑 2개를 획 던지시며 음식해라 라고 명령조로 말하시더라고요. 기분이 나빴지만 일단은 꼭 참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만들어 놓으신 목록 그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 아, 근데 제가 우엉조림은 맛있게 만들지 몰라서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너는 살림한다는 애가 어떻게 그것도 모르니? 아니, 우엉조림 안 만들어 봤어? 내가 몇 번 만들어줬잖아. 그럼 대강 알 거 아니야? 혹시나 실수할까봐 미리 여쭤봤던 건데 시모는 그걸 가지고도 길길이 화를 내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얹으려 했는데 아주버님께서 옆에서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더니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 재수씨가 모를 수도 있지. 왜 이리 화를 내요? 재수씨, 내가 우엉조림 기가 막히게 만들거든요? 내가 할게요. 아니, 무슨 남자가 주방에 들어온다는 거야? 그리고 너는 며느리 교육시키는데 왜 끼어들어? 남자가 요리하지 말란 법이 있어요? 그럼 남자 요리사는 왜 있게? 엄마도 참. 아주버님은 이런 실없는 농담들을 하시며 저를 보호해 주시려 하더라고요. 그때 아주버님에게 조금 고마움을 느껴 나중에 감사하다고 따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뭘 그런 걸로요. 우리 엄마가 남자 2명 키우느라 무지 억척스러워졌어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괜히 며느리 기강 잡는다고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흘리세요. 라며 웃으시더군요. 문득 아주버님의 웃음이 선한 남편의 웃음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왠지 모르게 그때부턴 아주버님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당신 요즘 우리 형이랑 친한 것 같더라. 오늘 보니까 농담도 하고 그러던데? 아, 그래 보였어? 아주버님 진짜 재밌으시더라. 근데 왜 아직 미혼이시지? 만나는 여자분 없으신가? 이때 결혼할 것 같다던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아주버님은 한 달 후에 제 예비 형님이 되실 분을 데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예비 형님 되실 분은 학원 선생님이라 하셨는데 직업처럼 차분하고 지적인 스타일의 분 같더라고요. 근데 시모께선 형님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구박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형님과 비교하며 더 심해졌죠. 그것도 남편이 없을 때를 노려서 그러시더라고요. 얘, 저기 첫째 좀 봐봐라.
첫째는 임신도 한 번에 턱 하고 요리도 잘하는 게 딱 봐도 1등 신부감이지 않니? 근데 너는 내가 믿음이 안 간다. 뭘 해도 엉성하고 내 아들이 경찰인데 경찰 아들 만났으면 네가 내조라도 잘해야지. 너는 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다? 어머님, 임신 안 되는 게 제 탓인가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 내조를 뭘 못한다는 건가요? 그거 봐라. 너는 이것부터 잘못된 거야. 첫째 쟤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고분고분 네네 하는데 너는 말부터 자르고 들려고 하지 않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것부터 하고 들잖아. 그러니 내가 널 이뻐할 수가 있겠니? 거기다 내가 신혼집 가는 거 싫다고 남편에게 이르기나 하고. 에잉. 명절에 들려 가끔 보는 사이인데도 시모는 뭐가 그리 못마땅하신지 저의 안 좋은 점들만 콕콕 집어 저렇게 비꼬듯 말씀하시곤 했어요. 여기에 아주버님과 형님이 시모를 말리려 들었지만 아무래도 시모와 저는 첫 단추부터 잘못 깨인 듯 했습니다. 제가 그냥 웃으며 알겠습니다 어머님 했어야 했는데 시모는 맞서는 제 꼴을 견디지 못하셨고 그러다 보니 이 지경까지 흘러가게 된 거였죠. 저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서럽기 그지없었습니다. 나중에 모든 일을 알게 된 남편이 제게 죽을 듯이 미안해했지만 그때는 남편의 위로조차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집살이가 일이 험하고 힘든 일인가,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 무시당해도 되는 존재인가, 살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별의별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아주버님과 형님이 술 한잔을 하자고 집으로 찾아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족들 있는 앞에서 망신을 톡톡히 당한 걸 보셨으니 안쓰러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자 하곤 남편과 함께 술상을 봐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고기를 먹고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버님께서 조심스러운 말투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다름 아닌 지금 있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신다는 말씀이셨죠. 사업이요? 네, 재수씨. 사실은 회사 다닐 때부터 계속 구상하던 거라 계획한 지는 몇 년 됐어요.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풀칠하기 바빠 못 나오고 있다가 엊그제 퇴사했어요. 아주버님께서는 꽤 좋은 공기업을 다니고 계셨기에 퇴사하시고 사업을 하신다는 이야기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아주버님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나오신 듯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해드렸습니다. 근데 아주버님은 제 말에 한참을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계속 술만 들이키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형님도 마찬가지였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제야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사실은 오늘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찾아왔어. 혹시 우리한테 돈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해서. 재진이 너에게 말하려다 그래도 재수씨도 어차피 알아야 될 테니 일부러 두 사람이 있을 때 왔어. 돈을? 얼마나 필요한 건데? 한 1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 1억이요? 네, 재수씨. 만약에 부담이 되면 5천만 원이라도요. 사업 규모가 너무 커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투자자들도 아직 신생 사업이다 보니 투자를 꺼려하고 대신 도와주신다면 꼭 이자까지 쳐서 배로 갚아드릴게요. 약속드립니다. 순간 1억이라는 말에 저나 남편이나 화들짝 놀랐어요. 당시 저와 남편에게 1억이라는 돈이 있을 리도 만무했고 5천만 원을 빌려드릴 수는 있지만 그건 거의 전 재산을 드리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거기다 태어날 아이도 생각해야 하는데 제가 망설이자 남편은 먼저 아주버님에게 너무 갑작스런 부탁이라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저희는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남편도 마음으론 아주버님의 사업을 지원해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역시 결정이 서지 않았어요. 그러던 와중 이 일에 시모가 끼어드시고 마셨죠. 시모는 시아버지까지 끌고 저를 찾아와 다짜고짜 선언하시더라고요.
너네 돈 빌려줘라. 형이 힘들면 원래 동생이 도와주는 거야. 아, 엄마, 그게요. 사실은 저희도 돈이 부족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뭘 고민하니? 네 형 크게 될 사람이다. 원래 회사에만 있을 제목이 아니었다고. 사업으로 분명 성공할 거다. 형제들은 원래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거야. 그래야 형도 너 힘들 때 도와주지. 아, 그건 그렇지만. 형이 널 위해 지금까지 해준 걸 생각해봐라, 재진아. 시모와 시아버지는 자기 집엔 해줄 돈이 없다며 막무가내로 저희에게 돈을 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은 흔들리는 듯 했어요. 결정적으로 평소 말씀이 없으셨던 시아버지마저 장남대우 해줘야겠다며 아주버님 사업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강경하실 거면 차라리 두 분이서 대출을 받으셔서 돈을 해드려도 될 텐데 왜 그 생각은 못하시고 저희한테 이러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이 가시자마자 곧바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도 생길 거야. 그럼 육아 비용도 생각해야지.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아주버님 돈 해드리면 우리 뭘로 살아? 빚으로 살아? 아, 그건 그렇지. 근데 엄마 아빠가 저렇게까지 하니까 나도 모르겠다. 남편은 여기서 애매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더니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몇 날 며칠 설득하고 애걸하며 형이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거란 얘기를 골백 번도 더 넘게 했어요. 시모도 여기에 가세해서 사람을 못 살게 굴었고요. 결국 제가 졌습니다. 그 돈을 모두 아주버님 사업에 지원해드리기로 했고 아주버님은 눈물까지 글썽이시며 고맙다고 했어요. 어쨌든 두 분이 굳은 결심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으니 저도 진심으로 잘 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아주버님께서 마련하신 사무실도 가보고 거기서 가끔씩 일도 도와드리며 응원도 해드렸어요. 사업 시작 후 1년까지는 다행히 어느 정도 회사가 굴러가는 듯 했습니다. 아주버님께서 큰 돈은 아니시더라도 매달 이자라고 얼마씩을 입금해 주시며 사업 현황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사이 저도 임신이라는 경사를 맞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어두운 얼굴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심장이 쿵 절벽으로 떨어지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형이 연락이 잘 안 되네. 많이 바쁜가? 연락이 안 된다고?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연락이 되시던 분이 안 된다고 하니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남편과 회사로 가보았어요. 근데 사무실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사무실 집기도 온데간데 없고요. 그제야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확신이 생겨 시모 집으로 뛰어갔죠. 근데 시모는 모른다며 고개를 젓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겠니? 형이 엄마한테 정말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사라졌다고요? 그래, 나도 모른다. 그렇게 별 소득 없이 시부모님 집을 나와 저희는 터덜터덜 망연자실한 얼굴로 길을 걸었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이 일로 충격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 형도 빚쟁이들 때문에 정신이 없을 거니 조금만 기다려보자. 무슨 소식이 오긴 오겠지. 우리 돈도 있는데. 말은 이렇게 했지만 늘 어딘가 나사가 하나 빠진 얼굴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솔직히 남편에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지 말자고 한 건데 제 말이 아닌 시부모 말에 따라 투자를 결정해 이 지경이 된 거니까요. 근데 남편은 너무 시름 깊은 얼굴로 풀죽어 있으니 거기에다 대고 뭐라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는 태어날 애까지 두고 있었으니 닥친 현실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전 재산은 잃어도 애는 태어날 거고 우린 살아야 하니 남편과 저는 열심히 살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은 승진시험 준비까지 하며 열심히 살았고 저 역시 아이가 태어난 후엔 힘들게 육아를 하고 아이가 좀 큰 이후에는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아르바이트를 내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아이 키우는 동안은 경력이 끊겼으니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빵집에서 계산하는 일도 하면서 그렇게 닥치는 대로 일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정말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서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5년이 훌쩍 흘러가 있더라고요. 남편은 힘들게 일하는 절 보며 늘 미안해했어요. 내가 그때 바보같이 형 말만 듣지 않았어도 일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미안해. 지질이 못난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하네. 됐어. 이미 지난 일 잊고 잘 살자. 그러기로 했잖아, 우리. 그래도 아마 제가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나 제 몸으로 낳은 자식이 있으니 그 어떤 것도 감수하고 버티게 되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미웠던 건 사실입니다. 하루에 몇백 개가 넘는 접시들을 닦으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플 땐 남편만 아니었어도 도망간 아주버님만 아니었어도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원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과거에 머물다 보면 현재를 볼 수 없고 미래도 꿈꿀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불행한 기억을 벗어나 행복해지기 위해 더 열심히 발을 동동 굴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던 우리에게 너무 가혹하리만큼 충격적인 일이 생겼는데요. 시모가 갑자기 저희에게 저녁을 먹자며 부르더라고요. 사실상 아주버님이 자취를 감추신 후 저희는 시댁과 좀 거리를 두며 살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호출이니 저희도 좀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 믿기지 않을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아주버님과 형님이었어요. 남편도 저도 귀신을 본 듯한 얼굴로 바뀌었죠. 미안하다, 재진아. 재수씨, 미안해요. 지금 이게 미안하단 말로 해결될 일이야? 형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아냐고! 그러자 아주버님은 무릎을 꿇으시며 말을 이어갔죠. 나라고 마음이 편했겠니? 나도 오고 싶었어. 근데 빚쟁이들 피해 다니느라 그럴 여력이 없었어. 엄마가 해준 집에 숨어 있는 거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엄마가 해준 집? 그럼 형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있는데 숨기신 거예요? 아이, 미안해요, 서방님. 저희도 정말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이로써 모든 게 밝혀졌죠. 시모가 아주버님과 형님을 숨겨주셨고 두 사람은 멀쩡히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을요. 거짓골로 나타날 줄 알았던 두 사람이 꽤 멀끔한 얼굴로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속이 뒤집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못 먹고 10원 한 장 아끼며 살았던 그간의 세월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모는 거기서 뭐가 문제냐는 듯 뻔뻔한 태도로 나오셨어요. 거기다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며 저까지 저격하더라고요. 그럼 장남이 죽어가는데 나라도 나서서 도와줘야지. 내가 숨겨주지 않았으면 니네가 와서 얘들한테 돈 달라 했을 거 아니니? 특히 둘째, 네가 제일 악독하게 굴었겠지. 그래서 숨겨준 거다. 기가 막혔죠. 괜히 저를 들먹거리며 잘못을 회피하시려는데 너무 치졸하고 비겁해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너네를 부른 건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일로 불렀다. 얘가 이번엔 제대로 된 사업을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하는구나. 힘들긴 빚은 갚았지만 사업 자금은 모자르다. 그러니 니들이 보태주렴. 형제 좋다는 게 뭐니? 이럴 때 힘든 일 같이 이겨내려고 존재하는 거 아니겠니? 여기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을 숨겨준 것도 모자라 또 사업 자금을 대라고? 이런 미친 소리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시모도 저 두 사람도 모두 정신이 나간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말을 전했어요. 절대 빌려줄 수 없고 앞으로 다신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저도 모르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듯 전달했는데 아마도 마음속에 있던 우라통이 터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시모도 만만치 않았어요. 갑자기 불현듯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말하지 않았니? 가족끼리는 한 식구라고. 그럼 돕고 살아야지. 너 둘째, 너는 뭔데 나대니? 설마 너 총구석 파출소 소장인 니네 아버지 믿고 설치는 거냐?
그런 건 돈 주면 해, 돈 주면. 파출소 소장이나 동네 이장이나. 마지막으로 말할 테니 니네 둘 다 잘 들어라. 이번에는 첫째 얘가 하는 사업이 확실한 건이라고 한다. 성공 확률이 무려 100%에 다다른다고 하더라.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사업 전문가들이 한 말이야. 사업 전문가들은 또 누구고 성공 확률이 100%? 사기꾼들이 사기를 쳐도 이렇게는 안 칠 겁니다.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마구 터져 나오더라고요. 너 뭘 웃니? 더 못 들어주겠네요. 저 두 분께 돈 해줄 일 없어요. 이 사람 생각도 같고요. 가자. 뭐라고? 남편도 역시 아무 고민 없이 절 따라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 시모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다 무시해버렸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게 무서운 일이 생길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시댁과 마음 편하게 연 끊고 살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어느 날 제 초등학생인 아들이 제 손을 붙들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할머니가 왔다면서요.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밖을 보니 시모가 정말 뾰루퉁한 얼굴로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왔더라고요. 일단 애한테 이런저런 사정을 말하기가 애매해 아이는 들여보내고 시모에게 왜 왔냐 물었어요. 지난날 내가 했던 말은 모두 취소하마. 지금 사과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말씀드렸다시피 돈 못 빌려드려요. 돈 빌려달라 온 거 아니다. 이거 주러 온 거지. 그러면서 시모가 보자기에 쌓인 것을 내밀더라고요. 네가 이 떡 좋아한다 해서 해왔다. 내가 심했어. 용서해라. 시모는 이 말만 하곤 돌아섰어요. 일단 보자기를 손에 쥐어주길래 어쩔 수 없이 받긴 했지만 처치 곤란이었습니다. 남편이 올 때까지 식탁에 두고 푸르지도 않고 있다가 남편이 와서야 시모가 왔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한숨을 쉬며 보자기를 풀러 안에 있는 떡을 확인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때문에 하루 종일 심란했겠네. 그래서 저녁도 못했구나. 그냥 떡이나 먹자. 안 먹어. 당신이나 먹어. 먹어봐. 당신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을 거 아니야. 그래. 아무것도 못 먹었지. 정말 물도 한 잔 안 먹었던지라 배고프긴 했어요. 일단 눈앞에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떡이 보이자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남편이 건네주는 떡을 우물우물 삼켰습니다. 근데 떡 맛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몇 개를 집어먹으면서도 이게 원래 내가 알던 그 떡 맛인가 싶어 몇 번을 음미했어요. 제가 원래 미각이 둔하거든요. 그래서 뭐든 잘 못 느끼고 먹는 경향이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미친 듯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눈앞이 핑그르르 돌 정도로 아프면서 엄청난 고통이 몰려오는데 숨이 쉬어지지가 않아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왜 그래? 남편은 놀라 헐레벌떡 달려와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을 가는 내내 의식이 있었기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 의식을 잃었던 것 같아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남편과 시모가 격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한테 썩은 떡을 먹인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썩은 떡을 먹여? 아니다. 솔직히 말해요. 먹였잖아요. 왜 자꾸 아니라고 발뺌하세요? 이러면 저 조사해 볼 거예요. 배가 계속 찌르르 아파 말소리는 희미하게 들렸지만 썩은 떡이라는 글자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겠더라고요. 아픈 와중에도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근데 남편은 일어나 있는 저를 보자 다가와선 잠시 어디 좀 갔다 올 테니 혼자 있으라 그러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떠나자 더욱더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게 썩은 떡을 먹인 시모가 다가와선 네가 또 살아났네? 뭐라고요? 살아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질긴 것 두고 보자. 시모의 속삭임이 잔인하게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순간 공포가 느껴졌지만 링거가 달려있는 팔을 휘두를 수도 없고 다리를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시모는 그런 저를 내려다보며 비웃더니 이내 뒤돌아 나가버렸습니다. 시모가 나가고도 저는 한동안 충격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그런데 퇴원하는 날 남편이 저를 데리러 와선 어디 갈 데가 있다고 하더군요. 도착한 곳은 시어머니 집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형사과로 과를 옮겼었는데 동료분들이 무거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리곤 집 안으로 들어가 시모를 데리고 나오더니 제 앞에서 시모의 손목에 수갑을 턱 채웠어요. 너 뭐 하는 거냐? 어머니가 저지른 죄 다 받으세요. 남편은 시모가 저지른 죄를 하나하나 음ጮ려 주었어요. 며느리를 죽이려 한 죄 살인 미수죄로 체포한다고요. 결국 시모는 그렇게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징역까지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징역까지 선고받았냐고요? 남편이 전해준 사실은 무척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병원에 있던 사이 시모의 집에 가 물건을 뒤졌다고 해요. 충격적이게도 시모의 집에선 농약을 탄 음료수가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그걸 어떻게 먹일지를 치밀하게 적은 일기장도 함께 발견이 되었고요. 아마 남편이 집을 뒤지지 않았다면 두 번째는 독극물이었겠죠. 그걸 만약 먹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이 글을 쓰고 있지도 못했을 거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모는 조현병이라는 정신병을 앓고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온전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 일을 감행할 수 없으니 그 병명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동안 이 일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답니다. 다행히 그 후론 조금씩 정신과를 다니며 마음을 회복했고요. 사실 얼마 전에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교도소에서 나온 시모를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0년도 더 된 일이지만 아직도 그때를 회상하면 가슴이 쿵 하네요. 부디 많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